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걱정 다루기 연습. 지은이는 미국의 임상 심리학자 벤 액슈타인입니다. 우리는 왜 걱정을 할까? 불안이나 걱정 문제로 고민하는 당신이 더 나아지기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불안을 없애겠다는 목표를 바꿔서 효과적으로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불안은 나쁜 것이 아니다.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하고 필요한 것이다. 간단히 말해 불안과 걱정이 없다면 우리는 모두 죽게 된다. 위험을 감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불안이다. 이는 위협을 피하고 안전을 추구하는 뇌 시스템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걱정과 걱정하기는 다르다. 명사인 걱정은 우리가 때때로 하는 생각의 일종이다. 동사에서 파생된 걱정하기는 우리 마음이 걱정에 사로잡혔을 때 일어나는 일을 가리킨다. 이 차이는 사소하게 들리지만 두 개념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배우는 것은 필수다. 걱정은 원초적인 생각으로 마음속에 떠오른 의심이나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이다. 원초적인 생각들은 일부 도움이 되지만 그중 많은 것이 마음속 받은 편지함을 가득 채우는 정신적인 스팸일 뿐이다. 원초적인 생각은 통제할 수 없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단지 마음속에 떠올라 버린 것이다. 다만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선택하는 것은 나 자신이다. 걱정하기는 걱정에 대응하는 특정 방식이다. 의심, 즉 뇌가 무작위로 뱉어낸 만약에 관한 생각을 인식한 후 상호작용하는 일을 말한다.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에 집중하거나 분석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걱정과 걱정하기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다. 걱정은 그저 일어나는 일이고 걱정하기는 내가 선택하는 일이라는 점이다. 중요한 물리학 시험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시험일까지 3일이 남았다.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한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싶다면 시험 공부를 해야 할까? 아니면 시험 걱정을 해야 할까? 답은 분명하다. 만일 걱정하기가 매력적으로 보인다면 당신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다. 걱정하는 행위가 시험을 잘 볼 가능성을 높여줄까? 절대로 아니다. 지금 걱정만 하는 당신은 필요한 무언가를 하는 중이라는 핑계로 헛수고만 하고 있을 뿐 목표에는 단 한 발짝도 가까워지지 않았다. 모든 걱정하기는 과도한 것이다. 걱정하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걱정하기를 인식하는 것이다. 반추를 뜻하는 영어 단어 루미네이션의 기원을 살펴보면 다시 씹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루미네어에서 유래했다. 이 단어는 원래 소나 양처럼 먹이를 곱씹는 방목 동물들을 가리킨다. 이 동물들은 풀을 씹어 삼키고 위에서 소화와 발효를 시킨 후 개워서 곱씹은 후 다시 삼킨다. 말하자면 자신이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역겹지 않은가?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당신이 걱정을 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반추는 유용한 부분이 사라진 지 한참 후에도 이를 재검토하고 다시 추출하기 위해 생각을 계속 토해내는 것이다. 내 첫 집을 샀던 순간을 기억한다. 큰 결정이었고 한정적인 예산으로 무엇을 우선시할지 선택해야 했다. 이웃에 어린아이들이 더 많은 집을 선택할까? 더 넓은 집이 좋을까? 인근에 더 좋은 학교가 있는 집이나 더 큰 마당이 있는 집은 어떨까? 독특하지만 고칠 게 많은 오래된 집과 무난하지만 손봐야 할 곳이 거의 없는 새로운 집 중에 무엇이 좋을까?
정답은 없다. 나는 모든 장단점을 나열하고 그 목록 위에서 무한정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 이 집은 인근에 좋은 학교가 있다. 저 집은 더 큰 마당이 있다. 아이들에게는 좋은 학교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이들은 큰 마당을 좋아한다. 그래도 역시 학교가 중요하다. 아니다. 마당이 더 좋다. 아니다. 학교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면 절대로 집을 살 수 없었을 것이다. 그저 영원히 분석의 감옥에 갇혀 마비 상태에 빠졌을 것이다. 이것이 반추의 현실이다. 중립 상태로 페달은 내려놓고 행동은 취하지 않은 채 고르고 고르면서 맴돌기만 할 뿐이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다. 어떤 선택이 최선인지도 모른다. 일단 하나의 문을 통과하면 다른 모든 문은 닫힌다. 잠재적인 선택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미리 살펴볼 수 없으며 다른 선택을 했을 경우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다.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얻을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이것은 엄청난 압박이다. 최선의 길을 정확하게 평가하려면 모든 평행우주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즉, 무한한 모든 선택을 계산하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 일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하나의 우주에 속해 있기에 한 가지 길만 볼 수 있다. 모든 선택은 항상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걱정하기의 목적은 흔히 두 가지로 분류된다. 확실성을 얻는 것과 고통을 줄이는 것, 이 두 가지다. 걱정과 근심이라는 새들이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 새들이 머리에 둥지를 짓는 일은 막을 수 있다. 중국 속담. 우리에게는 몸을 직접 통제할 능력은 있어도 불안을 통제하는 능력은 없다. 우리는 불안을 직접 다룰 수 없다. 다시 말해 불안에는 스위치가 없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무언가를 태운 적이 있다면 아마도 경보 시스템이 100% 정확하지 않음을 알 것이다. 화재 경보기는 가끔 화재와 비슷한 상황이나 실제로는 위험하지 않은 상황을 문제로 감지할 때가 있다. 우리 뇌의 위협 감지 기능도 이와 같은 원리로 작동한다. 당신이 원시인이고 어느 날 친구가 흑곰에게 잡아먹히는 장면을 봤다고 상상해보자. 모든 흑곰은 위험하다고 가정하거나 더 나아가 세상의 다른 모든 곰도 위험하다고 가정할 것이다. 흑곰, 회색곰, 북극곰, 판다, 코알라 등. 이것이 바로 일반화다. 일반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친구가 잡아먹힌 것을 보고도 다른 곰을 만났을 때 이 곰은 아마 착한 곰일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오래 살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뇌는 일반화하는 능력이 있다. 이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같은 것을 반복해서 학습해야만 한다. 살면서 마주하는 모든 상황은 독자적이므로 유사한 과거 경험을 통해 빠르게 현재 상황에 대한 가정을 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나친 일반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검은 양을 봤다고 하자. 원시인인 당신의 뇌가 털이 있고 검은색이고 다리가 4개이고 주둥이가 있고 점점점 빨리 동굴로 돌아가야 해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 이 잘못된 해석에 반응해서 도망친다면 뇌는 휴, 아슬아슬했어요. 달리길 잘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 곰 같은 것에게 잡아먹혔을 거예요. 라고 말할 것이다. 결국 당신은
미리 대비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간신히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결론에 이른다. 뇌는 주어진 단서들을 연결하고 상관관계를 찾아낼 뿐 위험에 대한 가설을 확인하거나 반박하는 일은 우리의 몫으로 남겨둔다. 이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 뇌가 주변의 잠재적 위협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결정한다. 결국 뇌가 일반화를 지나치게 하면 우리의 위협 감지 시스템의 적응성은 제 기능을 잃게 된다. 우리에게는 다소 성가신 능력이 있다. 바로 이성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은 걸 알면서도 불안을 느끼는 것이다. SNS에서 우연히 신발 광고를 봤다고 상상해보자. 광고를 클릭하면 무엇을 얻게 될까? 더 많은 신발 광고가 쏟아질 것이다. 심지어 광고 게시물 위에 마우스를 잠시 멈춘 것만으로도 더 많은 신발 광고를 받게 될 수 있다. 알고리즘이 우리의 행동을 추적하며 무엇에 반응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참여하는지 등 모든 상호작용을 파악해서 학습하기 때문이다. 뇌도 마찬가지다. 떠오르는 불안이나 걱정에 반응하면 그런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을 더 많이 제공해서 우리의 주의를 끌려고 한다. 이 순간 뇌의 알고리즘은 우리를 위해 작동하지 않는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관심 있는 요소들을 반영하지 않고 그저 우리의 주의를 끌기에 가장 적합한 요소들을 반영하기 시작한다. 뇌의 알고리즘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불안과 관련된 문제의 근간에는 생각, 감정, 행동이라는 세 가지 기본 구성 요소가 있다. 불은 연소하기 위해 산소와 연료, 열이 필요하다. 그중 하나라도 제공되지 않으면 불은 꺼진다. 불안도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불안과 걱정을 유발하는 강화주기는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1단계, 생각한다. 우리 뇌는 끊임없이 엄청난 양의 콘텐츠를 생성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중 상당 부분은 쓰레기, 곧 스팸일 뿐이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모든 생각을 샅샅이 훑는다. 2단계, 생각을 잘못 해석한다. 이를 인지 왜곡이라고 한다. 우리는 종종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공식이나 규칙을 적용하는데 불행하게도 이러한 규칙 중 일부는 편견과 잘못된 해석, 즉 왜곡으로 가득 차 있다. 3단계, 감정 시스템을 활성화한다.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한다. 흔히 호흡 곤란이나 가슴 답답함, 심박수 증가, 땀, 위장장애 등을 경험한다. 4단계, 반응한다. 5단계, 단기적 안도감과 강화를 얻는다. 상담 온 사람들은 자주 이런 말을 한다. 자신의 불안은 바꿀 수 없고 자기 마음이 다른 방식으로는 작동할 수 없을 거라고. 상황은 그대로일 것이며 변화하려는 어떤 노력도 무용지물일 거라고. 원래 불안한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라고 말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들은 세상과 교류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거나 성장할 기회를 가로막는다. 나는 매일 바지를 입을 때 왼쪽 다리부터 넣는다. 이런 행동을 의식하거나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입어왔으며 그 행동에 정신적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는다. 나의 뇌는 간단한 작업에 대해서는 자동 조종 모드가 된다. 그래서 왼쪽 다리를 먼저 넣는다라는 항상 같은 단계를 반복한다. 그런데 이것이 절대로 오른쪽 다리를 먼저 넣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까?
그렇지 않다.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기는 하다. 그래도 가능한 일이다. 걱정하기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걱정을 오랫동안 해왔고 지금은 당연시하는 일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유연하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 수 있다. 스스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더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새로운 대응 방법을 익히는 훈련을 하면 된다. 당신에게는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현재 어떤 행동을 반사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의식적인 변화를 만들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반사적이라는 말은 불가피한 것과 같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역학자들은 스위스 치즈 모델이라는 개념을 대중화했다. 스위스 치즈는 단단하고 구멍이 많다. 허점이 많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등의 의미로도 쓰인다. 이는 어느 개입도 완벽하지 않고 어떤 단일 예방책이든 구멍이 일부 있지만 여러 층으로 충분히 쌓이면 결국 충분한 예방책이 된다는 의미다. 즉, 마스크 쓰기, 백신, 사회적 거리 두기, 위생, 공기 정화,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시간 보내기와 같은 것들이 모두 결합하면 좋은 예방책이 된다는 것이다. 걱정하기 습관에 접근하는 방식도 마찬가지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필요도 없다. 그저 작고 점진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유지해 나간다면 변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쌓일 것이다. 비행기가 진로를 바꾸는 모습을 떠올리자. 방향을 아주 살짝만 바꾼 후 그대로 유지한 채 충분히 멀리 나아간다면 완전히 다른 장소에 도달한다. 작은 변화들이 누적되면 결국 커진다. 변화를 위해 당신은 어딘가에서 시작해야만 한다. 모든 사람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낀다. 삶에는 항상 기복이 있고 기쁨과 고통의 순간이 공존할 것이다. 분노, 슬픔, 불안, 수치심 등 불편한 감정은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것이다. 원치 않는 감정과 싸우고 저항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된다. 예를 들어 슬프지만 슬퍼하고 싶지 않다고 가정해보자. 그런 바람은 합리적으로 들린다. 하지만 이내 슬픔을 잠재울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에 화가 나기 시작한다. 이제 슬픔 더하기 분노를 느낀다. 이번에는 방금 자신이 한 행동, 즉 설상가상으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었을 뿐임을 알아차렸다고 해보자. 그래서 이제는 애초에 슬픔을 좀 더 잘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반응에 대한 약간의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다. 자, 이제는 슬픔 더하기 분노 더하기 죄책감을 느낀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반응이 얼마나 도움이 되지 않았는지 깨닫고 자기 자신에게 더 관대하지 못했다는 것에 좌절감을 느낀다. 이제는 슬픔 더하기 분노 더하기 죄책감 더하기 좌절감을 느낀다. 감정적 반응은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 점점 더 커지고 감당하기 힘들어진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원치 않는 생각과 감정들이 현재 순간에 녹아들면 그런 감정들과 씨름하기보다는 그대로 두는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경험에 마음을 열고 생각과 감정의 흐름을 민첩하게 탐색하여 어떤 감정이든 오고 가게 두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감정에 저항하거나 통제하고 또 밀어내려고 하면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감정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고통 없는 이상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이제 놓아주자. 당신이 추구해야 하는 이상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인식하고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비를 통제하려 하지 말고 좋은 우산을 구입하라. 우리의 목표는 불편한 감정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감정들을 인식해서 어떤 대응이 유용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이때 메타인지적 인식, 즉 자신의 경험을 한 발 물러서서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현실 세계에는 한계가 있지만 상상의 세계는 무한하다. 장자크 루소.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에는 무작위성이 있다. 생각들은 엉망진창으로 얽혀 있어서 때때로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정신적 자극의 불협화음에는 이유나 근거가 별로 없다. 불안에 대한 노출 기반 접근법은 종종 당신의 핵심 두려움을 확인하는 데 관심이 있다. 예를 들어, 상사가 나를 싫어한다면? 이라는 걱정은 사실 내가 형편없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속 깊은 핵심 두려움이다. 추론 기반 치료에 이를 설명하는 개념이 있다. 바로 취약한 자아 테마로 두려워하는 자아 버전을 가리킨다. 말하자면 당신 안에 있는 하이드시라고 말할 수 있으며 당신이 되고 싶지 않은 버전의 자신이다. 나는 종종 취약한 자아 테마의 역설적인 본질에 놀라곤 한다. 무책임해지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가장 부지런하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가장 양심적이며 충동적인 행동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가장 절제력이 강한 사람이라는 사실 말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실과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 사이에는 현저한 불일치가 있다. 가치는 어려운 순간을 안내할 나침반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만약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나 감정과 같은 덧없는 것들에 행동을 일치시키기로 선택한다면 이는 구름을 기준 삼아 선박을 조종하는 일과 같다. 진정한 항로도 방향도 없다. 구름은 흘러갈 것이고 선박의 항로도 그와 같이 흘러갈 것이다. 그러나 견고하고 고정된 어떤 것, 즉 나침반이나 북극성을 기준으로 항해한다면 일관된 방향을 찾을 수 있다. 행동을 가치관과 일치시킨다면 감정의 구름이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도 변함없이 항로를 유지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가치란 뒤로 한 발짝 물러서서 세상과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를 스스로 평가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가치란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알려주는 기본 원칙이다. 우리가 의미를 찾고 만족감을 느끼며 스스로 원하는 사람이 되게 이끄는 방법이다. 가치는 목표도 성취물도 아니다. 결코 손에 쥘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이며 어떻게 되고 싶은지를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 내가 글을 쓰는 동안의 목표는 책을 펴내는 일이고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다. 우리는 대부분 목표를 생각하는 것에 더 익숙하고 구체적인 성취나 이상적인 상황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더 편하게 느낀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라는 질문보다 어른이 되면 무엇이 되고 싶나요? 라는 질문에 더 초점을 맞추는 시기다. 이런 사고방식이 너무 뿌리 깊게 박혀있는 탓에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가늠하는 일조차 어렵게 느껴진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때론 나 자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세상에는 너무나 다양한 원칙과 도덕적 기준이 있어서 그 모든 것에 어떤 이치나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시도는 상당히 벅차게 느껴진다.
나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분류를 해보는 것이다. 나만의 가치 목록을 만들어 보자. 그런 후에 적은 것들을 매우 중요한, 중요하지 않은 세 종류로 분류한다. 이 평가는 변할 수 있고 강제적인 것이 아니므로 과감하게 결정을 내려라. 시간이 지나며 생각은 바뀔 수 있고 그에 따른 답도 바뀔 수 있다. 그래도 괜찮다. 상담 중 목격하게 되는 내담자들의 큰 오해 중 하나는 원치 않는 생각이나 감정을 없애는 일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들은 성가신 감정만 극복해내면 모든 문이 열리고 마침내 꿈을 좇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슬프게도 우리 뇌는 생각과 감정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곳이다. 시시포스가 영원히 산 정상에 바위를 올려야 하는 것만큼이나 생각과 감정을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노력하면 할수록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뺏길 뿐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패러다임을 뒤집는 것이다. 삶을 멈추고 생각과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일단 계속 살아나가는 것이다. 생각과 감정이 나타나는 대로 두되 그 흐름이 우리 삶을 꾸려나가는 과정을 좌지우지하는 일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믿기 힘들겠지만 내가 만난 많은 내담자가 이렇게 말했다. 성공적인 치료는 사실상 더 많은 불안을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이다. 이는 그들이 주어진 조건에 따라 사는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에 따른 불편함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더 이상 불안이 두려워서 도전을 피하지 않게 되었다. 더 쉽게 불안함을 느낀다고 해도 의미 있고 중요한 가치와 일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자신의 중요한 가치를 향해 나아가면서 고통과 공존하는 법을 배우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먼저 목표를 세워야 한다. 그런 다음 행동에 몰입해야 한다. 인식은 우리가 주변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순간순간 뇌에 쏟아지는 광범위한 입력 데이터를 마음이 인식하는 것이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정보는 항상 우리의 인식 안팎을 떠돌고 있다. 이는 우리 마음의 뷰파인더로 들어오는 주변 모습, 환경, 상황과 같은 외부 자극들을 뜻한다. 하지만 우리의 감각 경험, 생각, 감정, 욕구, 충동 및 신체 감각에 주목하는 것은 내적인 것이기도 하다. 우리에게는 인식을 통제할 능력이 없다. 할 수 있는 일은 무언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일과 그 인식에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하는 일이다. 우리의 목표는 이러한 지각적인 변화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입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대로 두는 것이다. 내면에 떠오른 모든 생각이나 인식하는 모든 불편한 감각을 즐기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런 정보의 조각들이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난 후 이를 바꾸거나 제어하려고 하는 시도는 헛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의미다. 주의 분산은 의도하지 않은 경험으로, 즉 주의가 흩어져 집중력을 잃고 의도치 않게 새롭고 흥미로우며 자극적인 것으로 마음이 쏠리게 되는 것이다. 짜증이 나더라도 해롭지는 않은 경우다. 인식을 통제하는 일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런 노력은 대개 역효과를 가져온다.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고 억제 행위는 오히려 더 많이 생각하게 만들 가능성을 키운다. 이는 마치 뇌에게 그 절벽에서 떨어지지 마 라고 외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면 뇌의 일부는 그 순간 바로 절벽의 경계에 서 있게 되고 절벽에 주의가 더 많이 기울게 되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려는 일은 뇌의 한 부분에 그것을 관찰하도록 지정하는 것과 같아서 인식의 정중앙에 놓이게 된다. 비치볼을 물속으로 밀어 넣으려고 할 때 우리가 손을 놓자마자 얼굴을 향해 바로 튀어 오르는 것처럼 말이다. 뇌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되어 있다. 정보의 마지막 한 부분까지 모두 한꺼번에 계산하려고 한다면 과부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더 작은 데이터에 선택적으로 주목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을 갖고 있다. 이것이 바로 주의다. 주의는 정보에서 더 나아가 관리할 수 있는 하위 집단에 주목할 수 있게 이끌어준다. 대개는 뇌가 그 순간 가장 관련 있거나 중요하다고 믿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들어오는 정보를 선별하여 유용한 데이터를 우선으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데이터는 폐기하기 위한 노력이다. 주의는 통제할 수 있다. 완벽하지 않고 항상 정확하거나 일관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적어도 무엇에 주의를 기울일지에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다. 보스턴 레드삭스의 경기를 보려고 스포츠바에 갔는데 20개의 TV에서 각각 다른 경기가 방영되고 있다면 우리는 레드삭스 경기에 주의를 집중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다른 경기에서 홈런을 외치는 흥분한 해설자의 소리를 듣는 등 주의가 잠시 흩어질 수는 있지만 이내 보고 있던 경기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잠시 비행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자. 아마 다음과 같은 통계적 결론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사망할 확률이 실제로 비행기 안에서 사망할 확률보다 높다. 그렇다면 비행기가 난기류를 통과할 때 가슴이 뛰고 팔걸이를 꽉 잡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일까? 해답은 승무원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났을 때 승무원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들은 계속 일을 한다. 완전히 무관심하고 전혀 상관없다는 듯 음료수와 땅콩을 계속 나눠준다. 승무원들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지적인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승무원들은 매일 비행기를 탄다. 난기류가 정상이라는 그들의 지식은 단순히 학문적인 것이 아니라 몸소 체험을 통해 학습한 것이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가 아니다. 이는 노출 및 반응 방지 행동요법의 중요한 핵심을 반영한다. 즉, 경험적 학습이 필수다. 뇌 속에 있는 두려움의 시스템에 접근하려면 경험적 학습이 필요하다. 경험하고 배울수록 뇌는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같은 유발 요인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습관화가 발생한다. 이로써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의 양은 줄어들게 된다. 여름에 차가운 수영장에 뛰어드는 일과 비슷하다. 처음에는 물이 차갑게 느껴지지만 물속에 계속 있으면 점점 따뜻하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물의 온도는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다르게 경험한다. 만약 들어간 즉시 추위를 느끼고 물 밖으로 나왔다면 결코 그런 경험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때 우리의 경험은 추위가 전부일 것이다. 노출 및 반응 방지도 같은 방식으로 작용한다. 계속해서 노출되면 결국 고통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달리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통은 줄어든다.
삶에서 의심과 걱정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보자. 당신은 의심을 없애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가? 당신만의 정신적 습관으로 걱정과 불안을 어떻게 강화하고 있는가? 펜과 종이를 준비하고 다음의 사항을 직접 해보자. 1. 현재 혹은 최근 걱정을 적는다. 2. 걱정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정신적 회피를 시도했는가? 걱정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 시도한 노력들을 적어보자. 3. 어떤 방식으로 걱정을 했는가? 걱정하는 습관을 지속하게 만드는 반응을 식별해보자. 4. 당신의 뇌는 이러한 정신적 활동에서 무엇을 학습한다고 생각하는가? 뇌의 반응을 고려할 때 나중에 같은 걱정을 또 한다면 뇌가 이를 위협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더 커질까? 아니면 더 작아질까? 간단하게 해볼 방법이 있다. 바로 걱정하기에서 걱정을 분리하는 것이다. 곤란한 생각에 주의를 집중하는 대신 해당 생각을 인식 속에서 존재하도록 허용하는 동시에 주의를 다시 중요한 것으로 돌리는 연습을 해보자. 이로써 불안을 지속하게 만드는 것에서 힘을 빼앗고 뇌가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게 된다. 영화와 문학 분야에는 맥거핀이라는 개념이 있다. 맥거핀은 줄거리와 별로 관련이 없거나 중요하지 않으면서도 등장인물들을 행동으로 이끄는 서술 장치를 말한다. 펄프 픽션의 미스터리한 서류 가방, 스타워즈의 도둑맞은 데스스타 설계도 등이 대표적인 맥거핀이다. 이 장치들은 등장인물들을 행동하게 만들며 줄거리를 해결책으로 향하게 만든다. 맥거핀이 없으면 등장인물들은 평범한 삶을 유지하고 그 삶에서 벗어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만약 스타워즈가 시작될 때 다스베이더가 설계도를 찾아 나서지 않았다면 루크는 드로이드와 마주치지 않았을 것이며 벤을 찾아 삼촌의 농장을 떠나는 일도 우주 모험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나 의심을 인식하는 일은 당신과 불안의 싸움에서 맥거핀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는 내적 경험, 즉 생각, 감정, 욕구, 감각 등이 무엇이든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일은 영화 속 맥거핀과 같다. 맥거핀이 사건을 움직이게 하듯 인식은 우리를 행동으로 이끈다. 영화의 줄거리는 등장인물들이 맥거핀을 추적하며 만들어진다. 걱정하기는 우리가 문제나 의심에 대한 인식을 쫓으며 걱정스러운 생각에 얽힐 때 발생한다. 인식은 걱정 주기를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갈고리이며 이는 깔끔한 해결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이야기다. 하지만 맥거핀을 쫓을 필요가 없다. 일상생활에서 벗어날 필요도 없다. 맥거핀이 나타나서 행동을 자극한다면 그 상황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편이 좋다. 우리의 임무는 맥거핀이 유혹하더라도 쫓아가지 않고 이야기도 만들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불확실성을 장엄하게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수용하려고 심지어 포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생각 그 자체와 생각을 인식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우리를 다치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조심히 다룰 필요가 없다. 원하는 대로 오가도록 허락하자. 신경 쓰지 않으면 될 일이다. 생각들을 밀어내려고 할 필요도 없고 고민하며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다. 인간은 인식과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는 우리를
다른 동물 종과 구분 짓는 요소 중 하나다. 우리는 단순히 생각과 감정, 본능을 가진 것만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다. 바로 이 안다는 것이 까다로운 부분이다. 인간은 메타인식, 즉 내적인 정신적 과정을 인식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 능력에 일관되게 접근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아주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는 조감도를 활용해서 정신적으로 확대할 능력이 있는 반면 때론 생각과 감정에 완전히 빠져버릴 수도 있다. 내면 세계를 인식하는 훌륭한 능력을 가졌지만 그 기술을 발전시키고 연마해야 한다. 생각에 얽매이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적 경험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동반자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는 인식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이 능력에 일관성 있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다. 수용 전념 치료는 마음 챙김과 생각의 탈융합에 초점을 둔다. 메타인지 치료에서는 거리를 두는 마음 챙김 기술을 연습하며 추론 기반 요법은 지금 현재와 연결되는 것을 통해 상상력을 흡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융합은 내적 경험에 갇혀서 생각이나 감정에 몰입할 때 생겨난다. 그렇게 되면 마음을 관찰하며 이해를 할 수 없게 되고 생각과 감정이 현실을 주도하기 시작한다. 당신은 생각을 단순히 생각 자체로 볼 수 없거나 감정을 일시적인 느낌의 급증으로 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이를 추상적이고 일시적 느낌이나 순간적인 감정의 흐름과 융합된다고 한다. 생각의 구름 아래에 파묻힌 개인적인 경험에 휩쓸리면 그보다 아래에 존재하는 당신은 길을 잃게 된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다. 별개의 존재다. 별개의 존재인 나 자신을 구해내려면 먼저 탈융합해야 한다. 몇 가지 일반적인 융합 유형을 알아보자. 1. 사고와 행위의 융합. 융합은 생각을 행동으로 혼동하고 가정을 현실과 혼동하기 시작할 때 일어난다. 당신이 무언가를 생각하면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생각은 행동이 아니다. 우리는 생각을 통제할 필요도 막거나 억제할 필요도 없다. 생각은 우리에게 해를 가할 수 없으며 다른 누구에게도 그럴 수 없다. 생각은 생각일 뿐이며 단어나 이미지의 집합일 뿐이다. 현실을 정신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스릴러 소설의 거장 스티븐 킹이 무서운 생각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그를 감금해야 할까? 우리의 생각은 끝없이 창의적이지만 생각의 의미를 결정하는 건 우리 자신이다. 2. 감정적 추론. 감정적 추론은 감정적 경험이 현실을 정의하는 것을 일컫는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감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특정 결과와 동의어라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내가 불안하다면 어딘가에 위험이 있을 것이다. 죄책감을 느낀다면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게 분명하다. 부끄러움이 든다면 모든 사람이 나를 비판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무언가가 불완전하다고 느껴지면 잘못된 것이 틀림없다. 3. 믿음과의 융합. 때때로 우리는 이야기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증명된 지 한참이 지난 후에도 단단히 집착하곤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공하기 위해 항상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이 일을 더 잘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확신을 가져야 한다. 오래된 믿음은 많은 고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대개 우리는 어릴 때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놓는다. 하지만 불행히도 유년기에는 표본 크기가 크지 않다. 융합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했으니 탈융합을 살펴보자. 당신은 이제 빠져나올 필요가 있다. 당신이 생각에 여전히 녹아들어 있는 한 걱정하기를 멈출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은 마치 생각과 감정이 무시할 수 없는 힘을 지닌 것처럼 반응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하지만 생각은 우리가 그것이 환상인 것을 알아채지 않기를 바라며 커튼 뒤에 숨어있는 오즈의 마법사와 같다. 우리는 커튼을 들어 올릴 수 있다. 수용 전념 치료 치료사이자 트레이너인 러스 해리스는 배 위의 악마들이라는 비유를 사용해서 진실의 커튼을 들어 올리는 과정을 묘사한다. 다음은 그 내용의 요약본이다. 바다 한가운데서 배를 몰고 있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갑판 아래에는 악마의 무리가 있다. 거대한 발톱과 날카로운 이빨,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소름 끼치는 울음소리를 내는 등 끔찍한 모습이다. 하지만 악마들은 우리와 거래를 했다. 배를 바다에서 목적 없이 표류하게 하는 한 건드리지 않겠다고 말이다. 악마들은 갑판 아래에 남아있고 우리는 계속 표류한다. 어느 날 우리는 배를 항구 쪽으로 돌리기로 결심한다. 그러자 악마들이 갑판 아래에서 쏟아져 나와 이를 갈며 으르렁거린다. 우리는 겁에 질려서 단념한 채 배를 다시 바다 쪽으로 돌린다. 악마들은 다시 갑판 아래로 돌아가고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시간이 흐르자 우리는 바다에서의 삶에 불만을 느끼기 시작한다. 불안하고 우울하며 지루하고 외롭다. 해안으로 향하는 다른 배들을 보고 용기를 끌어모아 다시 한번 배를 돌리기로 결심한다. 악마들은 위협하고 울부짖으며 악마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지만 알고 보니 거기까지가 힘의 한계였다. 그들은 우리를 만질 수 없고 다치게 할 수 없다. 악마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울부짖고 무섭게 행동하는 것뿐이었다. 일단 악마가 실제로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들은 무력해진다. 그들이 가진 힘은 협박뿐이다. 한편 우리가 가진 힘은 악마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능력이다. 악마와의 공존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들의 사악한 행동을 용인하는 한 우리는 원하는 곳 어디든 배를 조종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탈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현재를 살면서 주변의 현실 세계와 연결되는 순간들이 바로 그것이다. 의심이나 비난에 얽매이지 않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자신의 가치에 따라 행동하기를 선택하는 순간들도 있다. 탈융합은 두려움이나 걱정을 기적처럼 즉각 사라지게 하지는 않는다. 우리의 목표는 더 의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갖는 것이다. 감정에게 붙잡힌 자신을 떼어낸 후 감정 자체가 아니라 삶을 다시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탈융합하면 유연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살고 행동할 수 있게 되며 어떤 생각이나 감정, 믿음에도 구애받지 않을 수 있다.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해보자. 나는 내가 땡땡땡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이때 빈칸에 들어갈 당신의 생각을 웃긴 목소리나 억양으로 말해보자. 당신의 생각을 말할 때 속도도 바꿔보자. 각각의 음절을 하나씩 떼어내 천천히 말해보자.
이번엔 경매사처럼 빠르게 말해보자. 혹은 구글 번역기를 사용해서 다른 언어로 번역한 후 해당 언어로 소리내어 말해보자. 멜로디에 맞춰 노래로 불러볼 수도 있다. 생일 축하 노래나 친숙한 동요의 멜로디도 괜찮다. 비꼬는 어투로도 말해보자. 어이, 뇌, 잘하는 짓이다. 오늘 정말 기세 좋네. 이렇게 말이다. 중요한 사실은 이 연습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반드시 경험적으로 체득되어야 한다. 연습하라. 아툴 가완디라는 초인적인 인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소재의 브리검 여성병원의 외과 의사이자 하버드 대학 교수이며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를 펴낸 저자이기도 하다. 로즈 장학생이었으며 비영리 단체를 이끄는 회장으로 다양한 정부 자문 직책을 역임했다. 의학 박사 외에 2개의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이민자 가정 출신이기도 하다. 어떻게 한 사람의 생애에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핵심은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가완디는 실수가 과정에서 필수적이고 근본적인 부분임을 이해했다. 위대함은 완벽함을 추구하여 얻을 수 없다. 초보자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값비싼 실수의 고통을 느끼면서 배우고 성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걱정 속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이 숨어 있다.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믿지 못하고 본능이나 판단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잘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실패를 해도 완전히 괜찮을 것이다. 세상을 살며 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가정을 만들어둘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일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어야 한다. 일하고 있는 컴퓨터가 갑자기 얼굴 쪽으로 폭발하지 않을 것이며 앉아있는 의자가 저절로 부서지지도 않을 것이고 모든 것을 지탱하고 있는 바닥이 내 발밑에서 갑자기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어야 한다. 이러한 신뢰는 세상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데 필수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조사해야 하는 상황에 막혀버릴 것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신뢰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자. 갑자기 마주한 예기치 않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자. 이는 완벽하기 때문이라거나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대부분은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뜻이다. 모든 사람은 서툴고 엉성한 삶 속에 있다. 실수를 저지르고 역경을 겪고 실패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경험 중 일부다. 이 보편적 인간성을 인정한다면 자기 자신에게도 공감을 베풀 수 있다. 인생의 어려움은 당신에게만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과 주변의 모든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요소 중 하나다. 자신의 내적 경험과 과도하게 동일시할 때, 즉, 지나가는 생각이나 감정에 너무 많은 가치를 둘 때, 우리는 효과적으로 반응할 능력을 잃게 된다. 나는 종종 내담자들이 주변 사람에게는 연민의 태도로 대하면서 그와 같은 배려를 자기 자신에게 확장하는 일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에 놀라곤 한다. 현재 직면한 문제가 있는데 당신의 좋은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같은 문제로 고생하고 있다면 어떤 말을 해줄 것인지 상상해보자. 같은 문제를 두고 자신에게 했던 말과 무엇이 다른가? 아마 스스로에게 말했던 방식으로는 친구와 대화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런 가혹한 비판을 자신에게는 해놓고 다른 사람에게는 용납할 수 없을까?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것과 같은 배려와 연민을
자기 자신에게도 확장하려고 노력하자. 분명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 모든 건 너무 당연한 일이다. 걱정을 완전히 없애든 아니면 가끔 걱정에 빠져들든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과정에 참여하고 성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다. 지금까지 걱정 다루기 연습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걱정에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라는 팁의 속담이 있습니다. 속담은 강력한 지혜를 품고 있죠. 방금 말씀드린 티벳 속담의 핵심 요지는 걱정한다고 해서 걱정했던 일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염려하는 일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심리적 위안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오늘 책의 저자는 말합니다. 걱정이나 불안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이므로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기 전에 먼저 감사부터 해보시면 어떨까요? 세상에 걱정이나 불안이 없는 장소는 공동묘지밖에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때때로 걱정과 불안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걱정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개가 없어서 하늘을 날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날개가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겨드랑이에서 날개가 돋아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의 한계와 상태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면 걱정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을지도 모를 것들에 대해서 못할까봐 걱정하지요. 오늘 소개한 책의 저자는 걱정과 걱정하기를 구분합니다. 걱정은 마치 파리나 모기 같은 벌레가 우리 몸에 잠깐 착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순간적으로 걱정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걱정하기는 다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걱정을 붙들고 그것에 내 마음의 중심을 두는 행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걱정하기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걱정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즉각 흘려버릴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충분히 흘려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적절한 가이드를 배우고 연습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도 경험했습니다. 명상과 마음 경영을 배우면 가능합니다. 사람은 늘 걱정과 불안으로 마음이 흔들리지만 오뚜기가 아무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시간이 흐르면 다시 우뚝 서듯이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도 우리가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힘이 센 사람도 뒤에서 갑자기 누가 밀거나 당기면 몸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몸이 허약하거나 혹은 다리나 허리를 다친 사람이라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바닥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 머리를 쓰는 방법을 주로 배웠지만 마음을 쓰는 법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사실 머리보다 마음의 힘이 훨씬 더 강력한데도 말이죠. 3주 후인 8월 18일 일요일 오후 1시에서 5시에 서울 교대에서 저와 제 명상 선생님이 진행하는 공개 강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가비는 5만 원이고 이 영상 설명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쉽게 배워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이지만 매우 강력한 통찰 명상도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신청과 참석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